아니 그래도 중간에 목이 마를 것 같은데. 뭐. 물이라도 한 잔. 아니야, 음료수. 그냥 뭐 커피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때? 괜찮아? 휴가라니까. 여름 휴가. 그래서 팟캐스트 뭐 텔레비 라디오 다 스탑. 내 방송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수호 형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좀 갔나? 이런 이제 이거 녹음하고 이런 거 팔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뭐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같네 보니까. 월세는 얼마 안 내가니까. 지하에. 여기가 괜찮은 게 1시간에 10,000원. 2시간이면 20,000원. 그러면 이제 그 받아갖고 우리가 편집을 하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오늘 뭐 한 거야 오늘? 오늘 왔다니까요. 오후에 제주도에서. 제주도는 놀러? 가족하고. 가족이랑. 그렇구나. 그럼 이번 주까지 휴가다. 일요일까지. 그럼 뭐 어디 또 가나? 우리 여기 직원들하고 베트남. 직원? 거기 안 가? 안 가는 8월 말까지 정리한다며. 그럼 9월 달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팀으로 이사해요. 우리 임대했지. 아예? 거기 지금 걔네들은 우리가 가면 좋아. 이 미디어 관련 30%를 임대를 주게 돼 있어. 그 조건으로 이명박이가 그 땅을 싸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30%를 못 채우면 얘네들이 골치 아프다고. 오히려. 빈 공실로 냅둬야 돼.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 30%는 무조건 채워야 돼. 스튜디오 1개. 그럼 나머지 공간은 뭐? 원래 2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벽을 이렇게 칠 때마다 이게 화재 감지기랑 그 뭐야 또 다 해야 되니까 물 또 팍 돈 나오는 거. 드는구나. 그러니까 이 가마귀 칠 때마다 돈이야. 돈이 드는지. 와, 그래서 안 되겠더라. 그거 한 개만 하겠어. 그리고 또 에어컨도 다 새로 달아야 돼요. 그렇지, 돈이 드네. 몇 층? 16층. 16층. 거기서도 나보고 오라고. 일단 그러면 안가보다는 조금 저렴한가? 어떤가?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거기 자리가 비싸요. 비싼데 그거 되나? 어떻게? 좀? 한 달에? 한 달에. 보증금은? 3천. 그리고 딜 해가지고. 그래 따지면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긴장돼서. 화장실 갔다 왔구나. 잘 갔다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합시다. 8시 13분 깔끔하게 진동으로 해주시고 진동 정도만 해주면 되지 뭐. 혹시 또 그 응급 상황 발생? 형은 이거 뭐 환자를 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지승호 명승권의 셀럽 인터뷰쇼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죠? 네. 자, 드디어 지승호 명승권의 셀럽 인터뷰쇼 미션 임파서블 제1회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예. 반응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했죠. 우리 1회 어떤 셀럽부터 모셔야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파서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람 인자 써갖고 미션 사람인 파서블이니까 사실은 이게 셀럽들 중에 참 모시기 힘든 그런 사람을 모셔오라는 그런 미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쁩니다. 바로 팟캐스트의 유재석 이동형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녹음 날이 월요일이죠. 13일. 네. 8월 13일. 네. 월요일인데 오늘부터 휴가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지 그랬어요. TV, 라디오, 팟캐스트 다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풀 한번 쉬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니 첫날에 이렇게 나오라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선배.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섭외를 할 때 날짜가 어떤 날짜 되냐고 제가 골라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날짜가.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그나마 첫날 하시고 이제 나머지 쉬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저녁 8시 15분이거든요, 지금. 예. 야, 근데 좀 많이 그런 줄 알았으면 6시부터 딱 하고 딱 한잔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잔 하는 게 목적입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모시기 힘든 셀럽들 중에 가장 대표 주자로 우리 팟캐스트의 유재석
이동형 작가님을 모셨는데 유느님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 유느님의 위세가 아니요. 그래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이 방송을 왜 하는 겁니까? 아니 뭐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네. 사실 제가 좀 나름대로 기획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우리 지승호 작가 예. 기살리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근 10년 동안 기죽어 네, 살았지 맞아요. 않았나요? 10년은 아니다. 몇 년이죠? 한 5년. 5년 됐죠. 그렇죠. 그때 기가 살았던 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도 뭐 별로 그렇게 기가 살 적은 없고 그냥 꾸준히 뭔가 꼬물꼬물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지승호 작가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빚은 별로 전문 없었죠. 인터뷰 작가로 네. 지금까지 그래도 그 인터뷰 52권, 3권을 썼죠. 네, 52권. 52권. 얼마 후에 53권째. 53권째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닥치고 정치. 아니 근데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뭐 좀 이렇게 약간 좋아하지는 않는 그렇군요. 얘기라서요. 어쨌든 간에 몇십만 부를 팔았으니까 그때. 근데 저는 이번 그 팟캐스트를 계기로 해서 제2의 전성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대본 온 거 쓰다 보면 뭐 자료를 여기저기 취합하잖아요. 지작가 거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도 다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러네, 내가 누굴 인물을 팔려면 그 사람을 쭉 훑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노회찬 의원 특집을 급하게 준비했는데 또 당연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많은 참고가 됐어요. 그러셨던가요? 예. 언제죠 그때가? 아니 그러니까 뭐 예전에 3번 정도 했는데 그거 맞아. 제가 예전 노회찬 특집을 제가 1, 2편 다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나요? 근데 지작가 이름은 안 나왔나 보다. 모르겠던데. 네, 아무튼 간에 자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이동형 작가에 대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잘 알지만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좋아해. 네, 정리해줘야 돼요. 자, 이 출처는 뭐 위키로 시작되는 여러 군데를 제가 좀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976년생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의 작가이자 시사평론가, 팟캐스트 위주 방송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YTN에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주일 빠진 관계로 그럼 누가 하고 있죠? 이연경 씨가 대타로. 이연경. 우리 예전 탤런트. 채널 A. 아니야, 채널 A. 아니구나. 예. 누구지 아시죠, 우리 작가님은? 네.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 옛날에 같이 했어놓고는 뭐 왔다 갔다 했잖아. 요즘 우리가 TV를 잘 안 봐갖고. 근데 요즘 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이도 먹고 그래서 어제 일이 잘 기억이 나요.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맞습니까? 예. 네, 도시 탈출의 게시판 농객 출신으로 각종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책도 여러 권 쓰고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시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TV 쪽으로는 MBN의 아궁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인터넷에서는 뭐니 해도 뭡니까? 팟캐스트. EJ. 이 박사, 이 작가의 EJ로 유명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EJ가 거의 본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요즘은 이제 본업이 이제 완전 방송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팟캐스트 할 때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허구한 날 나빠지면 이 방송 쪽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죠. 대본을 이동형이 거의 다 쓰는 모양인지라 정말 방송 쪽난다 이런 얘기했죠. 거의 다가 아니고요. 네. 100%. 100%. 네. 그럼 이 박사와 새 작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음에 한번 또 초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데 첫 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vs 김영삼. 약칭 김대김. 요걸로 이제 전업 작가가 되셨죠. 그래서 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동형 작가의 책 이름 보면 되게 길어 제목이. 그리고 괄호에 뭐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가장 히트를 쳤던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vs 김영삼에 보면 괄호에 정의를 위한 처절한 이인의 전쟁
국민 90%가 모르는 이야기 맞아요? 아, 그 관로는 출판사에서 넣은 거고요. 아, 그런 거죠. 제가 가진 제목 그냥 요난 라이브.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와주테이의 박쥐들. 요게 근데 판매 순위로 2위로 나와 있어요. 아, 분류를 해보니까. 김대김이 한 20세 찍었거든요. 와, 18세는 넘었네. 18세는. 10만 부쯤 됐나, 그럼? 뭐, 약간. 판매 부수는 모르겠어요. 왜, 1세에 몇천 권씩 찍은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리고 2등이 와주테이의 박쥐들. 그거는 한 5세 찍었을 거예요. 과로하고 국회에 기생하는 변절자와 기회주의자. 아, 그것도 출판사. 가려면 부제는 다 출판사에 넣은 근데 이번에 2018년도에도 또 다시 또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날짜가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툭 까놓고 재벌. 예. 그토록 숨겨두고 싶었던 대한민국 재벌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 아, 툭 까놓고 재벌은, 이게 제 책의 모든 특징인데, 예. 아주 쉽게 읽힙니다. 누구나 쉽게 읽힙니다. 전 그건 100% 공감합니다. 예. 저도 사실 뭐 책을 솔직히 해서 우리 옆에 지승호 작가님 책은 많이 못 읽었는데, 이동영 작가 책은 거의 다 제가 읽어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읽히니까. 예. 이건 뭐 만화책 수준이에요, 만화책. 네, 맞아요. 예. 제 책은 한 3-4시간이면. 네. 근데 또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승호 작가님의 책은 이게 재미는 있는데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게 좀 많아요. 왜냐면요, 인터뷰 책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자가 그 단어라는, 그러니까 어휘라든가 그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본인 걸로 다시 바꿔서 하면 좀 실례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글 쓸 때 단어도 그렇고 굉장히 쉬운 것만 골라 쓰려고 그래요. 탁탁 이제 그게 확실합니다. 보면은 머리에 탁 박히게. 그런 점이 차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승호 작가님이 아주 어렵게만 쓰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저랑 또 작업했으니까. 근데 보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승호 작가님의 또 그 인터뷰들이 또 굉장히 또 그 언어 구사력이나 어휘력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정희정 작가의 책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소설 관련해서 핍진성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핍진성. 핍진성.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베르시밀리튜드라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베리 시밀러하다. 아주 유사하다. 그러니까 현실과 핍진성, 진실에 아주 가깝다. 핍진성. 핍진성. 잘 안 쓰는 말이죠, 보통 사람은. 근데 작가분들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쓸 때 단순히 어떤 개연성뿐만이 아니라 핍진성이라고 정말 그럴듯하게 그 스토리가 넘어가는 거 그걸 이제 핍진성이라고 어떻게 하죠. 보면 정치인들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거랑 또 비슷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괄호해놓고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인간 노무현의 위대한 유산. 이것도 정말 좀 힘들었어요. 빨리는 읽었는데 너무나 좀 슬펐죠. 그 책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 서거하고 바로 쓴 책인데 당시는 제가 전업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원고만 썼던 쓰고 거예요? 창고에 넣어놨던 거죠. 그리고 이게 2013년도에 2009년에 노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2009년이군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4년 나서 전에 썼어요. EJ에서 그 원고를 가지고 제가 노무현 특집을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서 그러면 자신들의 원고를 달라 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걸로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창고에 있던 원고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깨어난다. 그 책, 판매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2017년 4월 10일 날 나왔네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예언서랑 마찬가지입니다. 지작가 잘 알 테지만. 큰 틀에서의 정치 상황에 거의. 다 들어맞았어요. 예언서 마찬가지. 근데 이게 저자가 이동형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지승호 작가랑 또 돼 있네요. 여기 인터뷰집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군요.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또 모르는 척. 이거 이제 우리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의 수첩. 2015년도. 요거는 조금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죠. 예, 많이 아쉬웠죠. 내용은 괜찮았다고 다들 좋았는데. 내용 솔직히 기억도 안 납니다. 이게 수첩이라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지갑,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또, 죄송합니다. 그거는 반대였어요. 그래요? 제가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군요. 그거는. 작가님이 다른 분들이 인터뷰. 아마 포털 다음에서 기획을 해서, 다음에서, 7인의 작가전 해서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책이 거의 8권 정도 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길게 했지만 이동영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셀럽 인터뷰쇼 진행을 우리 지 작가님께서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 해놓고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근데 작가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작가님. 근데 뭐 차기작은 요즘 아무래도 방송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책 쓸 시간은 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거의 없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스케줄이 오후에 종편 나가잖아요. 그리고 종편 끝나면 라디오 데일리예요. 그렇죠. 라디오 끝나면 팟캐스트 데일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오후에 한 2시에 나오면은 밤 12시까지 풀이에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뭐 하냐면은 어제 녹음한 팟캐스트를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시간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책 쓸 시간이 나지 않고 그래서 뭐 그 출판사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와요. 아무래도 뭐 그렇죠. 자기들 기획해서 이렇게 하자. 근데 그런 기획 중에 좀 구미가 땡긴다? 해보고 싶다?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독립운동사도 있고요. 독립운동가 이야기도 있고 또 대구 TK 그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리던 대구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됐나? 그걸 한번 파보자. 이런 기획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간이 안 나니까. 또 그 지작가도 알지만 이 책이라는 게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쓰고 다른 일 하다가 와서 또 1시간 쓰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눌러 앉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또 집에 과거처럼 달리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꼬맹이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그 집에서 작업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책뿐만이 아니고 EJ 원고를 해도 애들이 막 내가 문 잠가놓고 해도 애들이 들어오고 하면 막 짜증 엄청나게 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잠깐요. 꼬맹이 들이라고 했습니다. 5살, 3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이야, 대단합니다. 한참 또 예쁘기도 하지만 또 힘들기도 한. 네. 사실 그 EJ가 굉장히 그 EJ를 통해서 사실 이른바 뜨게 됐는데 그때가 2011, 12년 이 정도 아닌가요? 2012년. 그쵸, 그때가 2012년. 아마 그 대선 처음으로 맞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총선 때. 그렇죠. 총선 때요.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안 했을 때였고. 그렇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러니까 2년 정도 14년도 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2년 후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결혼 상대자 우리 제주 팬분이라고 씨가 팬분 맞나요? 예, 팬 맞아요. 그런데 벌써 5살, 3살. 네. 이야, 그렇군요. 이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당분간 이 작가님 책을 그렇죠. 접하기가 너무 아쉬운데.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저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힘을 몇 개월간 다 소진을 해서 책을 만들었어. 근데 이 출판 시장이라는 게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어려운. 그냥 방송 한 달 하는 게 훨씬 나. 한 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훨씬 나요. 그걸 몇 달 동안 정말 머리가 빠개져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담배 진짜 몇 값씩 태워가면서 썼는데 아무런 그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작가하고 작업한 것도 그렇고요. 그 전에 다른 출판사랑 작업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저에 대한 기대가 커요. 왜냐면 출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작가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좀 괜찮겠다. 그런데 최근에 한 몇 편이 흥행에 좀 실패했거든.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 사람들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좀 진솔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우리 팟캐스트가 뜨는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책으로 얻는 수입이요? 아니요. 책은 뭐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송이죠, 방송. 아마 강의. 전업 작가로도 저는 상위 한 3%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도 인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러면 작가로서의 인쇄 수입 플러스 방송 플러스 사실은 또 강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는 요즘에는 제가 그 소위 말해서 단가가 싼 건 안 가요. 왜냐면은 약간 지금 여기서 굉장히 그 표정이 약간 거만해 보이는 아니. 그 제가 저번에 대구에 강의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방송을 3개를 캔슬했어요. 그렇게 그렇죠. 하루 가면 3개가 캔슬이에요. 그렇죠. 오후에 한
4-5시간 이상은 그렇죠. 왜냐면 대구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예를 들어서 5시에 강의다 그러면 4시까지 도착해야 될 그렇죠. 테고 그럼 여기서 뭐 최소한 1시는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송 3개가 캔슬인 거예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럼 방송은. 그렇죠. 그러니까 캔슬도 캔슬지만 네. 강의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방송 3개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강의 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또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죠.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말 강의 아니고 주중 강의는 거의 못 못 가는 거죠. 예. 근데 뭐 전국에서 특히 이제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와요. 강의 요청은. 근데 거의 못 가고 있어요. 방송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어쨌든 먹고 사는데 예. 지금 뭐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명박사 2배 번다 봅니다. 아니 뭐 내가 얼마 버는지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없을 텐데. 아니 뭐 저 국립병원 의사 월급 뻔하지 뭐. 아 그렇죠. 근데 저도 상당히 따로 이게. 강의가 좀 있지 아,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빼고 할 때는. 근데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그 부인님이 따로 뭐 이렇게 그렇게 알면 안 그래서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일부러 이제 그 거절하기 뭐 하니까 좀 이렇게 출연료를 세게 부르는데 또 그걸 주겠다고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아, 저는 뭐 거절하려고 출연 세게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못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게 제일. 예. 근데 일단 뭐 정권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제 가장 달라진 게 어떤 점인가요? 저는 글쎄요, 뭐 정권 바뀌어서 달라진 거는 제가 오히려 정권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바뀌었다? 아니 왜냐면은 정권 바뀌기 전에 방송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뭐 달라진 게 없어. 하나 있죠. 라디오는 있죠. YTN 라디오. 왜냐면은 MBC 라디오, KBS 라디오, 그러니까 제가 블랙리스트 이름만 안 올라갔지. 그렇죠. 갔다가 다 까였거든요. 네, 그렇죠. 녹음한 거 아웃되고 방송 갔다가 이동형 왔다 소문 나면은 그 원래 나가려고 했던 거 캔슬되고 이랬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YTN에서 나를 불렀다? 이거는 정권이 안 많이 바뀌어서 달라진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사장님도 좀 그렇죠. 바뀌었죠. 그 얼마 전에 내가 KBS 갔었어요. 라디오 KBS 도 바뀌었죠. 처음으로 갔습니다. 옛날 TV 나가려다 쫓겨나고. 그랬나요? KBS를 못 처음이었어요. 봤었나요? 네. 처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놀래더라고. 내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옛날에 왔다가 몇 번 까였다. 그랬더니 막 다들 박장돼서 그러는데. 예. 근데 지금은 아주 환영합니다. 제가 어디든 가면 다들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냥 그 정문 통과하면 눈치 보고 그 나를 불렀던 PD는 KBS 정문 지하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었다고. 안 보이는 곳에서. MBC도 마찬가지였고. MBC 갔을 때는 지금 이런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간첩 접선하듯이 만나서 녹음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정권 바뀌기 전에도 종편 같은 경우는 MBN 아궁이 옛날부터 네, 하지 했죠. 않나요? 그런 거 보면 또 신기해요. 뭐 정치성이 크지 정치성이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때도 계속 이의제를 통해서 그렇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그러니까, 냈거든요. 제가 TV조선하고 채널A는 안 나갔고 채널 거부하고 MBN하고 JTBC만 나간다고 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쪽 사람들이 처음에 종편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싸워주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갑수 씨 같은 사람도 유일하게 가서 거기서 그 진보 패널 나가 싸웠던 거. 저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치 평론 방송을 안 나간 거는 거의 정권 교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거의 나간 적이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와서 뭐 다들 응원하고 하는데 내가 가서 싸울 필요가 뭐 있어. 그것도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네요. 뭐 핏대서 싸울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근데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또 전화해서 이동형을 잘라라. 처음 그러니까 그런 게 상상도 못.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보수나 뭐 이런 데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상상도 못했고 그게 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일베가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전투력 생겨요. 목소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자살했다고. 그게 꽤 오래 갔어요.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1년 정도? 그러다가 나 말고도 정말 여러 사람이 공격당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저거 정말 큰일이다 저렇게 두면. 그래서 이동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총 때문에 가면 들이받았지. 근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저 사람들은 우리 진영에 절대 플러스 알파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생각 확고하게 굳었고 앞으로도 난 그 인간들이랑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는 적이 뚜렷하니까 뭐 이렇게 그거예요. 싸움도 단순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든 사람들의 계급적인 차이도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되기 전에 네. 단적으로 팟캐스트만 해도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끼리 싸운 적 있습니까? 그냥 뭐 약간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얘기하면 그래도 인정하잖아. 익스큐즈 해주는 서로 이제.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존중해주는.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정권 교체되고 나서 아니 우리끼리 인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너무 심해. 너무 나가래. 이 판에서 나가래. 우리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김어준 총수는 공작이다, 음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가 섞였다고 봐요. 공작도 있을 테고 또 그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공격해봐야 자기가 얻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교체 했는데 네. 여기 와서 우리 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도 하고 있잖아요. 목록을 쭉 보라고. 자유한국당 비판 하나면은 우리 편 비판 구입니다, 구.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가고 후원이 쏟아져요. 그런 인간들은 좋다. 자신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뭔가 한다 칩시다.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애써 싸워왔는데 왜 그게 쉽게 넘어가는지 이해를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공작하는 인간들 또 그런 드루킹 같은 인간들 또 그 인간들 추종하는 사람들 게다가 촛불 뒤에 민주주의를 안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이 촛불까지 왔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촛불 딱 되고 나서 무조건 문제를 지켜야 돼. 조금만 어긋나면 아웃이야. 이렇게 된 사람들. 그리고 노무현을 잃은 게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합쳐져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돌아온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뭐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인간이 많이 생겨야 돼요. 나 같은 사람 그냥 얻어지는 건 그럼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욕 얻어먹으면서 싸우는 김각수나 김어준,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워줘야 돼요. 그냥 난 욕먹기 싫어. 뒤에 빠져 있을래. 사석이랑 욕하고 방송에는 입 다물고 있고 그러면은 안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게 늦춰지겠지. 그러니까 빨리 좀 이게 언젠가는 바뀌겠죠.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소모전이에요. 오늘 리얼미터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 정권 바뀐 다음에 가장 낮은 수치 지금 50%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8.4. 58%.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46%가 나오던데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어떤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도 높아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도 높긴 일단 한데 지금도 높다고 보고. 그 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는 김대중 정권 때 1년 반 지났을 때 딱 58% 이렇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최고예요 지금. 최고인데 시작과 말처럼 김대중 정권은 뭐 80으로 시작하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금 그 수치는 높지만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회복 기미가 보이잖아요.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딱히 그 이유가 경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 그 반등의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할 거는 김정은하고의 만남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종전선언 이 정도 아니면 반등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명 박사가 경제,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 문제인데 근데 원래 경제는요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한 50년 동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계속 자영업자들은 어렵죠. 계속 어려워졌다고. 그렇지. 10년, 30년 전. 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에다가 탁 핀셋으로 그 찍어낸 게 있어요. 그 최저임금 문제. 그걸 탁 찍다 보니까는 저것 때문에 우리가 힘드나? 이렇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부터 국민연금 논란이라든가 네. 정책적으로 논란된 부분을 물론 뭐 대통령은 아니다 그랬습니다만은 그 실무진들이 정책적으로 논란된 부분을 툭툭 던져요. 그 예를 들면 뭐 경제부총리가 이종을 만난다든가 이건 진보의 아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수부터 빠지겠지만 그다음 결국 핵심 지지층 빠지면은 계속 빠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면 반전의 계기는 쉽게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는요. 이게 뭐 1년, 2년 안에 쇼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경제 문제가 뭡니까? 수출.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느라고
외적인 요건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수는 뭐 지금 됩니까? 내수도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안 되고 있고, 고용도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장밋빛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악재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대단한 경제 정책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인 네. 대내외적인 환경 자체가 그럼요.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현재로서. 우리는 외국에서 한번 훅 하면은 영향을 정확히 받으니까. 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제 문제 큰 게 부동산이거든요. 지방은 집값 떨어졌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리고 미부장 사태 속출. 반대로 서울은 집값 올랐다고 난리거든. 계속 오르죠. 근데 정부가 83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이 서울 집값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을 다 투기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서울이 계속 뛰어 지금. 뭐 그게 뭐 박원순발 어쩌고저쩌고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시장이 아는 거예요. 가만히 때릴 때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뛴다. 그 집 팔을 다 아무도 안 팔고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그러면은 집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집값이 자꾸 뛰고 살기는 어렵고 살기 어렵다면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뭐 거기다가 되고 이제 진보들이 반대할 정책들 이번에 또 은산분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클릭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딱 진보 정권 들어갔을 때 이 관폐아들 모피아들이 1년이나 1년 반 있으면은 집권 대통령하고 정치인들 흔들거든요. 지금 딱 그 모습이야. 그래서 이 삼성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좀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김영삼 때도 그렇고 김대중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다 보면은 재벌이랑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관료들이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네. 그 부분이 또 재벌이랑 친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발전이 안 된다. 당장. 그래서 예전에 뭐 SK도 뭐 몇만 명을 고용을 하겠다 약속하고 삼성이 몇만 명 하겠다 약속하고 투자하겠다고. 근데 그거 쭉 해왔잖아. 안 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 또 그게 달콤한 가시기 때문에 손 내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핵심 코어도 빠지된다. 그런 거지. 지금 어쨌든 당대표 선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별로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진표 후보는 지금 이재명 지사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대표 선거에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인과관계 잘못됐다는 얘기. 당연하죠. 한나라당이나 뭐든 어떤 당이나 당내 분란이 생기고 집안끼리 싸우면 그 당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도 한 번도 내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민주당 사람도 그럽니다. 최초라고 선거 동안 이렇게 분란 없었던 거. 근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의 분란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 이재명 이슈를 끌어들이면서 반대 세력이 아니다 그러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을 끌어들였을까? 그럼 김진표는 자기가 뒤처지니까요. 지금 자기가 일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그렇지. 이기려면 뭔 카드가 있을까? 그 당내 계파 최대라고 하는 친문 당원 권리당원들은 대의원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구나. 그 고리를 탁 긁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당의 분란만 난리 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대표도 안 됐어. 그 자기는 그냥 평양으로 돌아가면 돼. 이게 뭐죠? 아주 나는 굉장히 큰 패착을 줬다 이번에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김진표 이재명을 끌어서 떨어진 거라고. 여론조사 전문가가 한 말이니까. 그러면 이거에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그 김갑수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 공격하는 극문 세력은 일배유저다. 그게 이제 또 팟캐스트 우리 좀 유명한 어디입니까? 정영진 최고 매불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는 이런 김갑수 정치평론가의 이런
판단 이 부분은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저 한번 의견이 어떤지 김갑수 싶습니다. 씨가 민주당 누구로부터 들었겠죠. 들었는데 저는 그 들은 얘기를 저는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들었겠지만 추정컨대. 추정컨대.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그렇죠. 들었지만 그걸 방송에서 하면 안 된다. 그걸 만약에 민주당에서 했다고 손 치더라도 맞습니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추정으로 내가 생각한데 지금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들은 몇 개 이렇게 아이디를 봐보니까는 일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민주당 발로 얘기하면 그건 공당이니까 그렇게 얘기 안 되고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한 얘기나 김갑수 씨가 한 얘기나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얘기라고. 근데 거기 탁 민주당에서 조사해보니까 이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야. 뭐가 다른 점입니까? 근데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 저 말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진 않겠지만 틀리지도 않다고. 그거는 우리 팟캐스트도요. 그 아이디를 클릭하면 과거 썼던 글이 쫙 다 나옵니다. 그러면 추정을 해볼 수 있나요? 해볼 수 있죠. 그것도 해봤어요? 해봤죠. 아이고, 참. 바쁜 와중에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아니, 왜 익숙한, 제 눈에 익숙한 아이디. 그렇겠네요, 있잖아요. 또. 매번 문재인 욕하고 이런,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재명을 욕하면서 문재인 찬양하고 있어. 뭐 그런 거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 그거 한번 질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는 아까 제가 이동영 작가. 그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런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분탕질하려는 인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 누가 일배합니까? 거기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게시물이 없다고. 이 짓거리 하는 게 더 재밌어, 걔들은. 방구석에서. 오히려. 이 싸움 붙이고 싸움하고 놀고 하는 게 보는 게. 안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 근데 또 뭐 이렇게 또 일부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또, 이재명 지금 지사가 EJ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부분이 있다. 맞지, 그래서 뭐 또 친목질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공격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재명을 밀 것 같으면 내가 이 당시는 가장 큰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준보다 더 큰 스피커였어 그때는요. 그렇지. 계속 낙곰수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내가 왜 접습니까? 이재를 접을 이유가 없잖아. 대통령 경선 직전에. 안 그래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간두겠다. 하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런 오해를 받았나? 저는 기본적으로 약자편이에요. 당시 경선이 문재인이 강자입니까? 이재명이 강자입니까? 답 나오잖아. 이번 경기도지사 때 내가 전해철을 왜 도왔냐? 콘서트 나오라고 우리 라디오에도 출연시키고. 전해철이 약자잖아요. 약자 도와야 이 판이 재밌어지잖아. 나는 기본적으로 특정인 편이 아니야. 김대중 이후로 특정인 편을 든 적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면 좋은 거야. 물론 내가 노사모 활동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누구를 밉니까 그때는. 그런 것처럼 민주당 인사가 결국은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우든 말든.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뭐 싸워가지고 한 명 되면 그 사람 밀면 되잖아. 그거 똑같은 거거든. 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막 쉴드 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난리치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럼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상식적으로.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사실로 확인된 게 있나요? 있으면 그때 욕하자고. 이게 뭐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이제 조폭 연루설부터 해서 뭐 해경궁이든 뭐든 씨, 강제 입원, 친형 뭐 정신병 강제 입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혹 수준에서만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과 다 수사하고 심지어 이제 김부선 씨 관련한 부분까지. 김부선 마찬가지고. 그때 가서 욕하자고. 그때 가서 죽당이는 뭐 얘기하자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경수 지사가 지금 의혹만 했지 뭐 있나요? 그래서 내가 언제 김경수 지사를 욕했습니까? 김경수도 마찬가지야. 결과 나오면 그때 욕하자 말이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 난리를 치냐고. 그래, 나는 큰 판에 봤을 때 나는 다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당 자산이 커야 또 민주당 사람이 어떤 선거에 나가서 이겨야 그래야 자한당을 거꾸로 틀 수 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 그 포지션에 민주당이 가고 지금의 민주당 포지션에 정의당이 오고 나는 이게 내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약간 기스 간 사람들도 우리 편이면 감싸주자고. 노회찬 씨발 그거 돈 받은 게 뭐 잘못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뭐가 나쁘냐고. 근데 그건 이제 정식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니까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네, 벌금 선거잖아요. 정도는 벌금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목숨 끊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배경들이 나는 있겠죠. 그 정도면 우리가 좀 대신 싸워주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그 세상에 올 때까지는 좀. 왜냐면 지금 저쪽에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고 돈 받아도 안 받았다고 뻔뻔히 거짓말하고 뻔뻔히 살아가면서 오히려 막말하고 홍준표가 노회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한 뒤에.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성한종이가 죽으면서 홍준표한테 줬다고 그랬는데 뻔뻔하게 안 받았다고 그러고 특활비 노회찬은 자기한테 온 특활비 반납했잖아요. 홍준표는 그 1억 받아가지고 자기 와이프 줬어요. 그러고 나 우리 와이프 줬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그 약간의 기스 같다 하더라도 보호해주자. 나는 그 주의예요. 그 이른바 약간의 그 단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대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이전에 성남시장 하면서 업적들이나 장점들은 많은데 중간중간 계속 보이는 의혹 말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SNS 트위터를 하면서 그 반대하는 그 트위터리언들에 대한 그 반박 혹은 욕에 비슷한 욕과 비슷한 그런 행동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임무를 할 사람으로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비판 받아야죠. 네네. 그건 정치인의 숙명이야. 그럼 그리고 지지자들은 당연히 욕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이재명을 욕하는 거에서 끝나야죠. 너 왜 나랑 같이 이재명 욕 안 해? 너도 그럼 이재명이랑 똑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지금 뭐예요? 저 김진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왜 우리랑 같이 이재명 욕 안 해? 너 찜 묻었어. 하면서 김호준부터 시작해서 뭐 표창원, 최민희, 전부 지금 그 몇 명이 지금 몇십 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같이 비난 안 했다고. 그건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당함에 맞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도지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은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무튼 여러 가지 능력들과 함께 어느 정도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욕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왜 나도 자격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 대통령 경선 때 김모준 씨도 그런 얘기, 나도 그런 얘기 했어요. SNS 끊으라고. 근데 바로 못 끊더라고. 그리고 김갑수 씨는 그런 이재명의 그런 면을 우리 쪽에서 이런 사람 하면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아닌 면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마이크 빼고. 맞아. 제가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 나 같은 절대 그렇게 편집 안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다. 아니 바보는 아니고 바보 같은. 그대로 내요. 또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가 억울할 수 있지. 전화를 왜 해?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야. 저는 그분 이 작가 좀 마음에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아니 이 작가님 늘 사실 계속 들어보면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온 거잖아요. 누구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뭐.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판단 해가지고 자기가 지지를 깎아먹는다. 그럼 자기가 만든 거지. 그걸 뭐 누굴 탓합니까? 그건 본인이 감수하고 안고 가야 할 문제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요즘 표정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욕을 먹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아닌 척 해도. 이재명 지사도 자기 이름 검색해요. 근데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지. 자기 이름 쳐봐요. 의견 10개 중에 9개가 욕인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좋아하면 미친놈이지. 안 그래도 승깔이 있는 분인데. 그럼요.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고 이제 보좌관들이 보지 마시라고 해도 또 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드루킹 사건이 생각보다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또 한 명 죽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 그 뇌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치권에는 항상 부담이들이 있죠.
권력을 쫓아다니는 권력을 찾아다니는 분화비들이 있어요. 드루킹은 뭐 박근혜한테도 그럼요. 줄을 들려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분화비예요. 자신이 권력에 가까이 가갖고 나 이 정도 힘이 있다. 자기 사람 심고 영향력 행사하고 뭐 이런 거거든. 각오 세우기 좋아하고 행사 참석해갖고 얼굴 맨 앞에 앉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화비들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정치권에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들을. 응? 자, 선거 때는요, 막 찾아갑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트위터면 팔로워가 뭐 몇십만 된다. 혹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오프에 3,000명이다. 찾아가요. 매표를 줄 수 있다. 그렇지. 그런데, 선거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일단 뭐, 나를 도와준 사람이겠지. 근데 순수하게 정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좋아서 접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하지 만나가지고 뭐 어디 가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잘라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도 그걸 못 자른 거지. 또 드루킹 같은 사람은 이 바닥에서 온라인에서 꽤 유명한 인간이었어요. 헛소리 하는 걸로. 왜 못 걸려? 그러니까 지금도 웃긴 게요. 드루킹을 막 지지하던 그 인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페이스북에도 있고 트위터도 있어요. 그 인간들 얼굴 싹 바꾸고 지금 문재인 지지한다고 그러고 이재명 욕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옛날에 쓴 글이나 쳐지우고 하든가? 그 어떤 이 정치 자영업들에 열광하는 사람들 늘 존재하거든. 그러면 이 드루킹이 나쁜 놈이라고 판정됐으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그거 안 해요. 싹 바꾸고 또 딴 데서 또 그 짓 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불킥 안 하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인 그렇죠. 종교적이에요. 네. 갖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아니 뭐 물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져주고. 근데 너무 빠지면 너무 몰입하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돼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난 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이번에 최근에 어떤 흑금성 특집, 예. 공작 영화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관심 많이 가졌는데 EJ 흑금성 특집을 보고 이제 윤종빈 감독님이 그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영화를 만들. 영화 보시고 이번에 또 흑금성님을 이렇게 방송에 모셔가고 얘기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을 그렇죠. 버린 거죠. 이용하고 버린 건데. 빵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흑금성 특집을 왜 만들었냐면,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이병기 씨가 국정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임명한 거죠. 국정원장으로. 당시 아마 일본 대사로 있었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이병기라는 사람은 국정원장을 하면 안 돼. 왜냐면 과거에 자기가 국정원 차장으로 했을 때 정치에 개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북풍 공작입니다. 아말렉 공작이니 오대산 공작이니 흑금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 흑금성이었거든. 그러니까 흑금성 편을 들으면 나머지 공작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흑금성 공작은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여서 제가 그걸 하면서 결론은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 되면 안 된다. 이게 그 당시 궁극적인 결론이었죠. 근데 이게 이 당시 방송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주제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흑금성이 너무 재밌다로 간 거야. 재밌다로.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게 그냥 영화 시나리오를 썼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어떻게 가정을 심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김정일을 만나고 뭐 이러냐. 말도 안 돼 이럴 텐데 이게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윤종빈 감독이 아마 안기부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자료 수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EJ 흑금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지. 자기도 몰랐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 흑금성 2부에 김당 기자가 왔었는데 그 김당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김당을 만나고 또 흑금성도 만나고 해갖고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 영화를 딱 봤을 때 정말 이게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허구를 가미시킨 건데 굉장히 실화에서 안 벗어나려고 실제에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유정빈 감독이 우리 방송을 참 열심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곳곳에 그냥 제가 그냥 뭐 유머를 한 것도 그냥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이 보면서 또 그 뿌듯함도 느꼈고 또 이게 첩보 영화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영국 같은 007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액션이 없어.
치고받고 뭐 하늘로 나르고 없어요. 뭐 차가 막 일부러 더 그게 더 쫄깃했다. 그리고 특수분장 뭐 이런 것도 다 좋았고 연기자들의 연기도 좋았고 조진웅 씨만 조금 딴 사람이 했으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걱정했던 게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남북이 굉장히 평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대치했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과연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통할까? 관객들이 저걸 보면서 동화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우였어. 그냥 보면서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딱, 그때 그랬지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류의 영화는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 국제시장 같은 영화도 그래도 히트 쳤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약간 보수 성향의 분들은 굉장히 눈물을 그렇죠. 볼 수 있는 또 뭐 나쁜 영화는 사실 아니었는데 진보 진영에서 너무 깠죠. 그러니까 실제를 모티브로 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관객들한테 구미를 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놀라기도 하고 이게 정말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이야. 그런데 이제 뭐 보면 실제로 뭐 이의제의 특집이 나와 있고 뭐 김남 기자가 이번에 뭐 책을 두 권짜리를 냈다고 또 그걸 보면 또 훨씬 더 그렇죠. 다양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뭐 밀정이나 암살도 결국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 거고 그 일제시대 때 영화가 뭐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밀정이나 암살 이후로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흑금성 이후로 그 90년대 혹은 뭐 80년대의 이 간첩 스토리 영화 이것도 아마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역사서적 사실을 뭐 전근대적인 근현대적인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히트친 영화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다들 두 글자예요. 그죠? 공작.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그런 얘기 암살. 그런 얘기도 있죠. 영화 두 자로 하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 많아요. 동주 뭐 이런 것들. 인랑. 그러네. 두 자가 많네요. 이게 편해서 그런가? 인랑은 외우기 쉽죠. 외우기도 쉽고. 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어렵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줄인 게 개훈방인데 이게 세 글자네. 두 글자로 줄였었는데 개방 혹은 뭐 개훈. 죄송합니다. 넘어가죠.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고 그 친구한테